자녀에게 전화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바쁘다고 할까, 또 잔소리 들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서 이렇게 긴장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할수록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유. 그리고 역설적으로 거리를 둘수록 자녀가 먼저 연락해오는 이유. 수십 년을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들이 이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부모와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을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20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부모는 50살이 되기 전에 부모 역할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녀는 30이 넘어도 취직이 안 되어 부모 곁에 있고 부모는 70이 넘어도 건강하게 자녀의 일에 관여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자녀가 어른 대 어른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수십 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일처럼 들립니다. 가족이 오래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전화 한 통 없으면 아파서 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는 어머니. 아들의 직장 선택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씩 덧붙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괜히 숨이 턱 막히는 40살 아들. 명절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두통이 생기는 딸.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가족 치료학의 선구자 살바도르 미누치는 이런 상태를 밀착된 경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심리적 경계가 지나치게 희미해져서 각자가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과 결정에 과도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밀착된 관계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면접 때 자녀보다 더 긴장합니다. 자녀가 상사에게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의 밤잠이 없어집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실패인 양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가 반대할까봐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역설, 이것이 밀착된 경계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부모, 나쁜 자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마다 바쁜데 또 왜 전화했냐는 반응이 올까봐 걱정되면서도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인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피곤하고 지치면서도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서운하다 못해 섭섭하다. 자녀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잔소리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히 보이면서도 가만히 있자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다. 이 모순된 감정들 낯설지 않으시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사랑과 짜증, 고마움과 원망, 가까이 있고 싶음과 멀어지고 있고 싶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솔직한 단면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칼 필레머는 노년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이 양가 감정이 특히 두 가지 상황에서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녀의 독립이 예상보다 늦어질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점점 자녀에게 의존적으로 변해갈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 때 양가 감정이 폭발적으로 심화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거리두기를, 이 건강한 분리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나이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의 삶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힘들면 슬픈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슬픔이 자기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평생 짊어지게 됩니다. 거리두기를 원하는 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고 당신이 각자의 삶을 완성하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열망의 표현입니다. 결심은 대개 어떤 작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50대 중반의 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자기 얼굴에서 딸의 표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딸이 웃는 것보다 자기가 더 크게 웃어야 할 것 같았고, 딸의 드레스보다 딸의 신랑이 더 신경 쓰였고, 딸의 행복보다 딸의 결혼 생활이 잘 될 것인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딸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걸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60이 넘은 한 아버지는 아들과 크게 다툰 뒤 며칠을 홀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창업 결정에 반대하다가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줄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나? 이 질문이 결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향한 결심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시 살기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결심의 순간을 개별화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개별화란 자신이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독립성을 기꺼이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 자녀가 청소년기에 겪어야 할 발달 과업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부모 역시 자녀의 성인기에 이 과업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도 비로소 자녀의 부모라는 역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개별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결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방해물,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함정. 자녀에게 경계를 세우려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저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데 가까이 지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죄책감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의 뿌리에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거리두기를 겁으로 받아들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지배당해 경계를 포기한 관계는 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밀착된 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만성적인 긴장과 소진을 가져옵니다. 죄책감은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관계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해물,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압력.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강력한 집단적 통념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거리를 둔다고 노후에는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야 안심이지.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면 불효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편견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 사회가 공유해온 가치관이 압축된 것입니다. 유교적 가족 윤리, 효도 문화, 가족 중심의 사회 안전망. 이 모든 것이 얽혀서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낯설고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효도와 밀착은 다릅니다. 가족 사랑과 경계 없음은 다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온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해물,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방해물입니다. 자녀와 거리를 두면 내가 그동안 존재했던 이유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을 자녀의 부모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녀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랫동안 아무개의 엄마 아빠라고 답해온 사람에게 그 답을 바꾸라는 것이니까요. 이 두려움은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면에 있는 질문, 나는 자녀 없이도 충분한 사람인가? 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실현의 단계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와 실패가 반복됩니다. 경계를 세우려다가 죄책감에 무너지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흔들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과 치료사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물리적 공간의 재설계. 가장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는 물리적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각자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방은 자녀가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물리적 경계는 심리적 경계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연락 빈도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전화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무감 대신 주 2번은 반드시 안부를 주고받자는 명시적인 약속이 오히려 서로에게 안심을 줍니다. 빈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대신 말하기의 중단. 민우친이 밀착된 경계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으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대신 말하기입니다. 어머니가 자녀 대신 대답하고 자녀가 부모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죠. 우리 애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자녀 앞에서 대신 말하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제가 다 챙겨드려야죠 라고 부모의 필요를 자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치료 현장에서는 이를 대신 말하기 금지라는 간단한 규칙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할 수 있는 말을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것, 상대가 표현하지 않은 감정을 내가 대신 규정하지 않는 것.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략, 나 전달법의 실천.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개발한 나 전달법은 비난 없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을 일으킨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연락을 안 할 때 넌 왜 이렇게 자식 도리를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 전달법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비난하고 방어를 일으킵니다. 반면
엄마는 내 목소리를 못 들으면 걱정이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은 나 전달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제시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간섭이 심해서 숨막혀요가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너를 주어로 대화해온 사람에게는 더욱 낯섭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이 말하기 방식이 관계의 온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전략, 차이점 명명하기. 밀착된 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왜 엄마랑 생각이 이렇게 달라? 왜 우리 아이는 나를 이해를 못하지? 하지만 건강한 거리두기의 핵심은 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엄마는 안정이 중요하고 나는 도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를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개인의 결함이나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만남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공짜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가 1. 자녀 또는 부모의 서운함과 저항. 경계를 처음 세울 때 상대방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때로는 서운함이고, 때로는 분노이고, 때로는 상처로 표현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변했어.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이 반응들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계 패턴이 바뀔 때 그 흔들림은 불가피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 자세로 굳어있던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아픈 것처럼 관계의 근육이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불편함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저항에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경계를 허물면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대가 2. 자신 안의 공허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중심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공허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의 일정을 챙기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비워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 공허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신호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채워질 준비가 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채워짐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가 3. 정체성의 재정립.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엄마다라는 정체성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전면에 떠오릅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에 경험하는 일종의 정체성 위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기를 생산성 대 침체의 대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는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때로 이 질문을 회피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대가는 결국 이 회피의 종식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피할 수 없는 그 과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 만남은 이전과 달리 두 사람이 모두 온전한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만남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짐 속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된 어른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삶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독립적인 어른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이 걱정의 탐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호기심이 됩니다. 나는 요즘 이런 것에 관심이 생겼어라는 말이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 공유가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관계. 이것이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분화된 관계의 모습입니다. 최근 사회학 연구들은 노년기에 이런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별거동침이라는 개념이 그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같은 집에 살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되 각자의 생활 공간과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노년층에서 먼저 시작된 생활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도 점차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형태가 아닙니다.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존하되 지배하지 않으며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것이 귀환의 목적지입니다. 동양 고전에는 군자의 교훈은 물처럼 담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갑거나 무관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맑고 물처럼 각자의 그릇에 고이며 물처럼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물 같은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노년학 연구자들은 제3인생기라는 개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면 제1인생기는 성장과 교육의 시기, 제2인생기는 직업과 육아의 시기, 그리고 제3인생기는 그 역할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의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시기를 단순히 노년의 쇠락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시각이 생겼습니다. 제3인생기는 자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새로운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자녀에 대한 걱정과 자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진되어 있던 에너지가 서서히 자기 자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잠이 더 잘 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다시 즐겁게 느껴집니다. 오래전 좋아했던 일들이 다시 기억납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믿기 어렵게 들립니다. 거리를 두면 멀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유지되던 만남이 이제 진심으로 반가워서 만나는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로 걸던 전화가 이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거는 전화가 됩니다. 형식이 줄어들고 진심이 늘어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자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말해왔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요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즘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 나는 요즘 걷기 모임에 나가. 나는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어. 자기 자신의 삶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나보다 우리 자녀를 앞세워 살아온 사람이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두기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와의 관계에서 뭔가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부모이거나 나쁜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풍요롭기를 바랍니다.